KY Partners. 안녕하세요. 인천 검단 형사 전문 하연열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무거웠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친족 간 성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던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퉈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시켰던 사례인데요. 성범죄 사건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그리고 한번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사례를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증이 없으면 무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다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그리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범죄와 다른 성범죄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다른 증거는 거의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그 신빙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와 결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 과연 누구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고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는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증거기록 자체의 양이 굉장히 방대했을 뿐만 아니라 1심 판결문이 꽤나 완벽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1심 판결은 왜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지를 여러 논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살피던 도중 제 눈에 결정적인 녹취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이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훨씬 이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가족회의를 하던 당시를 피고인이 우연히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 1심에서 해당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는 했지만 1심 판사님들께서 이 녹취록을 유심히 살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녹취록의 녹음 시점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되기 훨씬 이전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법적인 분쟁이 발발할 그런 여지는 없어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즉 해당 녹취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해당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고소장 혹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다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기록에 포함된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학적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주장을 비교해보니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해당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해당 녹취록 및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학적, 진료기록 등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면 검사님이 공소장에서 특정한 시기에 해당 범행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의심이 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보아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석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구속기간 6개월을 만료하게 되었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추석 연휴 전날 오후였습니다. 보석 허가 결정은 났지만 보증보험 절차를 마치고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석방되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 의뢰인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보석 결정문을 팩스로 수령하자마자 구치소로 달려갔고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보증보험사로 달려가셨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절차를 따로 진행한 끝에 우리 의뢰인은 보증보험 절차와 검사님의 석방 지휘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날 밤늦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가족은 그 추석을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구치소로 달려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몰라
있었으니까요. 만약 변호인이 한 발만 늦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차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추석 연휴 끝나고 나와서 이 절차를 처리해야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 의뢰인은 추석 기간 내내 구치소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변호인의 열정과 발빠른 움직임이 때로는 이렇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겠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사님이 기소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에는 무죄율이 0.91%였고 2025년이 되어서야 1%가 조금 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소된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유죄 판결을 받고 1명만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번 기소되면 그 결과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재판에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혹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더라도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1%의 벽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이 바로 그 증거겠죠. 1심에서 유죄가 났고 법정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으니까요. 만약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다면 핵심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수사 단계에서는 조기에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검단 형사전문 하연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